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어제 국규론과 마찬가지로 문학반도 OT를 좀 할 거예요. OT에서 이제 수업 어떻게 여러분들이 따라오느냐 하고 이제 연관해서 몇 개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수업과 직결되는 내용들 이외에 그다음 문학과 관련된 팁을 좀 드릴게요. 프린트물 OT 자료 첫 페이지에 있는 게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과 이제 관련해서 한 2개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를 밟아서 지금 7, 8월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7, 8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좀 단련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문학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면해서 해결하고 좀 아시겠지만 2가지야. 가장 핵심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아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김수영의 푸른 하늘을, 백석의 고향 작품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의 의도, 어떤 관점으로 이 작품을 읽어내느냐, 이거 파악해야 돼. 이해하셨죠? 물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작품들을 알면 좋죠. 기본적으로 좋은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넓히느냐 이거지. 안 그래?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작품 공부를 하게 되면 수능 자습서 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렇다고 쳐. 그러면 고재종의 성숙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고재종의 성숙. 굉장히 낯선 작품이고 수능 자습서를 벗어난다? 모르잖아. 그러면 내가 낯설기 때문에 직면하면, 낯선 작품에 직면해가지고 어려워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와 같은 낯선 작품은 훨씬 더 쉬워. 왜냐? 보기가 주어져 있거든. 보기가. 그런데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나오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 대표적으로 흥부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근데 작년에 나왔던 흥부전 문제는 어려웠어, 쉬웠어? 구조 문제를 물어봤잖아. 어려웠어. 보기도 없어. 결국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작품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품을 이렇게 한번 감상해 볼 때 틀린 것, 맞는 것, 이렇게 한번 감상을 해봐. 이런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습하기 좋은 건 뭐라고?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 수능 문제. 수능 문학 문제들이 기본적으로는 낯익은 작품이든 낯선 작품이든 간에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이 일단 그 안에 있어. 이해했어요? 두 번째로는 수능과는 다른 우리 임용의 특징이 뭐야? 오지선다형 객관식이 아니잖아. 물론 반응 제한형 서답형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답안 작성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6월까지는 답안 작성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거나 문학사를 중심으로 하거나 장르를 공부하거나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 7, 8월 이후부터서 연습해야 할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작성해야 돼. 작성. 써야 돼. 그래서 신경 써야 할 것, 7, 8월 달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월부터 6월까지 했었던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는 연습은 계속 하시고, 그 다음 답안 작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 이제 이 문풀 교재를 가지고 점검해야 할 사항.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작품들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조차도 어떤 특정 관점이라는 거야. 수능 자습서에 그 수록되어 있는 해설조차도 특정 관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와 같은 특정 관점으로 되어 있는 수능 자습서의 해설을 내가 알고 있는 거지, 이 작품을 알고 있더라고 생각은 하지 마. 정의성의 저문강의 사불식구라고 하는 작품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기입형에. 낯선 작품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낯선 작품은 아니야, 정의성의 저문강의 사불식구는. 그런데 그 낯선 작품이 아닌 경우에는 수능 자습서에 실려 있으니까. 근데 수능 자습서에 실려 있는 관점은 노동자의 비애야. 그게 저물어가는 강에 삽을 싣는 노동자의 비애야.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다시 마을로 되돌아가야 돼. 저 희망 없는 마을로. 노동하는 나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 그리고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나의 삶이 계속, 노동자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아. 굉장히 비관주의적으로 수능 자습서는 해설하고 있거든. 그런데 당시 기입형 문제 나왔을 때 그것은 희망이었어. 절망이나 좌절이나 비애로 읽지 말고 희망으로 이 작품을 읽어달라고 하는 관점이 주어져 있어. 그건 뭐냐면 이 작품을 창작한 창작자의 글을 보기로 주고, 이 보기에 의하면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알고 있는 게 오히려 독이 됐던 경우가 그 전문가의 사불식구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특정 관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개론서든 또는 자습서든, 심지어 수능 문제도 같은 작품이 예를 들면 10년 전에 나왔고 10년 후에 다른 작품, 같은 작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출제자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라고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져. 이해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점이 중요해. 그래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단서를 찾아야 돼. 예. 그 다음, 국교론보다는 훨씬 더 답안에 신경 써야 돼. 국교론의 답안은 모범 답안식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왜냐? 개념이나 용어를 구사하기 때문이야. 근데 문학은 애매해. 가령 예를 들면 시적화자의 정서를 물어봤어. 내가 이거 슬픔이라고 적을 것인지, 비애라고 적을 것인지, 정한이라고 적을 것인지, 같은 유사한 의미를 띠고 있어. 슬픔, 그제? 정한, 비애. 이런 애매모호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읽고 나서 나의 생각을 명징한 용어, 그러니까 국교론처럼 아주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자습서에서 보거나 수능 문제를 풀거나 교과서 학습활동 문제를 풀면서 내가 눈여겨봤던 그 용어를 내가 이 문제에 쓸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용어를 구사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엔 국교론보다도 문학이 답안 작성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이번에 전국모고도 제가 그 답안을 채점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의미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너 이렇게 썼구나. 의미는 내가 이해해. 그런데 되도록이면 좀 정교한 용어를 구사했다면 내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잠깐 멈칫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채점자들도 그렇단 말이야. 모범답안이 있어. 그리고, 핵심어나 개념어를 중심으로 해서 채점을 한다고 해봐. 없으면 틀려. 국교로는 그게 가능하거든. 그런데 문학은, 이거 개념어는 없는데 이 개념을 써야 되는데, 이 용어를 써야 되는데 풀어져 있는 것 같아. 근데 멈칫해. 잠깐만. 채점자들이. 그런 것들이 문학에서는 너무 흔해. 그래서 내가 2번, 3번씩 읽어봤었어야 됐어. 근데 그렇게 2번, 3번씩 읽어보는 것은 채점자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는 일 아니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명료하고 명징한 용어를 좀 구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채점의 편리성을 위하여 요즘에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같으면 시적화자의 정서는? 하고 물어보면, 아예 시적화자의 정서를 짐작할 수 있거나 알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위에서 찾아. 직접 찾고, 그 찾은 구절에서 어떤 정서나 아니면 의미를 서술해봐. 이렇게 확실하게 요구를 해. 확실하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명징하고 명확한 용어로 서술해달라. 오히려 국교론보다도 훨씬 더 개념 사용들이 명징하고 명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수능 자습서 공부를 하거나 교과서 학습 활동을 공부하거나 개론서나 문학사를 볼 때 정서 용어가 나오거나 태도 용어가 나오거나 시상전개 방식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왔을 때 이 작품에서 이 용어를 쓴다고? 이거 고민하면서 항상 보셨었어야 됐어. 그렇게 고민하면서. 아무튼 3가지가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의 7, 8월 문학 수업을 위한 팁. 예습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어오거나, 그 다음, 써오거나, 어제 국교론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린 문제를 미리 수업 전에 풀고, 교재에 실려 있는 수업 시간에는 내가 추천했으니까 그 관점이나 답안의 방향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내용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보충 보완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역시나 출제 의도, 접근 방식,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을 또 연습하는 것이고,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건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면서, 풀어보면서 자동화되거나 습관화된 형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제 국교론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문두 확인해. 그 다음 작품 그냥 제목 정도만 보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보기가 있으면 보기 중심으로 보고, 그다음 작성 방법 봐. 어제 국교론과는 다르게 오늘은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2022학년도 B형 서술형 문제, 작년도에 나왔던 8번 문제, 이쪽 부분에 보시면 8번 문제인데, 빔자료 잘 안 보이시면 프린트물을 보시면 되고요. 보겠습니다. 일단 문두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제가 하는 일은 답안 작성의 과정이라고 하죠.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두를 일단 확인을 해요. 근데 문두를 확인할 때 2가지를 유의하는 거야. 일단 문두에서 내가 이 영역 관련 배경 지식들을 이렇게 되돌려 보는 거야. 문두에서.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채점 기준으로 작동되는 제한 조건들이 문두에 있는가를 확인해. 그냥 단순하게 문두가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러면은 문두를 확인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작성 방법만 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 2022학년도 B형 서술형 문제를 보면 2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 첫 번째로는 이 문제의 테마가 시의 함축적 의미라는 거. 그치? 문두를 확인하고, 그 다음 함축적 의미 하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식들이 이제 동원되어야 할 건데, 함축적 의미, 내포적 의미와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배경 지식들이 필요치 않아. 단, 우리가 어떤 시 혹은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시 전편에 걸친 감상이 이루어져야 돼. 전편.
특정한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살피더라도 전편에 걸쳐서 해석한 다음에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도출하는 거야. 일단 이런 자세나 준비가 일단 되어 있어야 돼. 시나 시어의 함축적 의미는 전편에 대한 시상전개 과정 전체 골고루의 해석 이후에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찾아가야겠다. 마음의 자세를 갖춰. 그다음 두 번째, 문두에서 확인할 것은 답안 소설에서의 제한 조건. 여기는 지금 무엇이 나와 있어? 보기가 나와 있다는 거. 보기 일단 참고하라는 거. 그러니까 보기를 고려하든 보기를 참고하든 간에 이 시들은 기본적으로는 보기가 핵심이야. 이 보기가 출제자의 관점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답안의 제한 조건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이 보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보기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문두를 통해서 확인을 해. 이제 확인했다. 그 다음 가작품은 뭐였냐면 보니까 곽재구의 사평역에서야. 작품을 이제 다음으로 봐. 작품을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는 이제 백인지식들이 작동돼야지. 기출됐을까? 기출되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기출되었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는 기출되었는데 그때 기출되었던 논점은 뭐였냐면 재구성이야. 재구성. 시를 소설로 재구성한 임철우의 사평역하고 비교하는 논점으로. 이해했어요? 그때 내가 재구성이라고 하는 기출문제를 풀 때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는 본 적이 있어. 학습한 적이 있어.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김광균의 은수저. 낯익은 작품이야, 낯선 작품이야? 낯선 작품이라고 여겨봐. 일단 낯선 작품이니까 내가 모르더라도 보기에 의하여 참조해서 해석해내야겠구나. 준비를 해. 그 다음 이제 보기를 봅시다. 두 번째는 답안 작성의 이제 방향이 보기를 보는 거고, 본데, 여기 작성 방법에서는 시의 함축적 의미를 서술하는 문제니까 작성 방법을 읽어보면 눈물에 주목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상에 주목해서 기역, 니은의 함축적 의미를 비교해서 서술하라. A가 나타내는 시행 한계를 가해서 찾아 쓰고 B를 서술하라. 이렇게 이제 작성 방법을 읽어. 그런데 다시 한번 문두를 확인해. 우리가 문두를 확인하면 제한 조건으로는 보기를 참조하라고 했고, 그 다음 이 문제에서 테마는 뭐였어? 시의 함축적 의미잖아. 근데 봐봐. 작성 방법에서 시의 함축적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요거야. 죄송합니다. 요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작성 방법의 이 문제가 핵심이야. 근데 이 핵심을 위해서라도 작성 방법 2를 지금 해결해서 여기로 와야 돼. 일단 작성 방법은 보기에 A와 B가 나타나 있어. A가 나타내는 시행 한계를 가해서 찾아 쓰고 B를 서술하라. 근데 보기를 보면 보기는 A하고 B에 해당되는 게 가작품에 해당되는 거야. 나작품은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지는 않아. 가하고 나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문제는 요 문제야.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작성 방법은 보기에 나온 가의 내용들을 확인만 하면 돼. 그럼 보기를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가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참조해서 감상한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나는 작품의 내적 맥락에서 의미를 이해한다. 차이점. 가는 바깥에서, 나는 안에서. 바깥에서 감상, 안에서 감상. 이게 뭐야? 작품에 대한 접근 방식이 두 가지. 하나는 무슨 접근? 외재적 접근 방식. 이때 외재라고 할 때 외재는 작품 안에서가 아니라 작품 바깥에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그럼 작품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어? 작가, 무슨 론? 표현론. 그건 아니지. 사회문화적 맥락은. 이거 무슨 론? 반영론. 표현론 아니야.
사회문화적인 맥락, 반영론적으로 해석하는 거군.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반영론적으로 접근하면 출제자의 의도와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가를 반영론적으로 감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근데 이번엔 나는, 김광균의 은수저는 내가 모르는 작품인데 나는 어떻게 접근하라고? 순수하게 안에서 내적 맥락, 무슨 론? 구조론. 표현론, 반영론, 구조론과 같은 내재적 접근 방식이나 외재적 접근 방식의 감상 혹은 접근 방식을 지금 가하고 그리고 나에서 지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상이 있어.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상은 뭐 예를 들면 기억 니은 같은 경우에 기억의 시행,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때 내가 화자가 흘리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요인이 사회문화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 기억이고, 그 다음 작품 안에서의 구조론적인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건 비야. 자, 이와 같은 관점으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가는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감상해 보면, 이게 출제자의 의도니까, 이 작품은 80년대의 사회현실을 다루는 것으로 그 당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시대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못했던 것과 관련한 시행을 가작품에서 찾아라는 거야. 무엇을 찾으라고? 시행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라고 한 주목에서. 그럼 이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찾으시면 돼.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A는 무엇하고 찾았으면 되는 거고, B는 소설하라고 했어. 뭔데? 그런데 표지에 주목해. 그런데 가에 나타난 시대의 분위기, 앞에서 시대의 분위기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비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시대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가에 나타난 시대의 분위기는 마냥 암울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이 가작품의 시 공간에 대합실이 있고 그 대합실의 분위기가 이 시행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럼 이제 시를 읽고서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위기인지 서술하는 거야. 단 암울한 분위기는 아니잖아. 적어도 대비가 되잖아. 그럼 암울의 대비가 되는 용어는 뭐야? 이거 생각해야 돼. 서술을 할 때 정교하고 명료하고 명징한 이제 용어를 서술해야 되니까. 자, 이제 준비됐어. 작성 방법 첫 번째로는 가작품에만 주목해. 시행 하나를 찾았으면 돼. 두 번째로는 암울한 분위기가 아닌 분위기를 명료하고 명징한 용어로 서술해야 돼.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작성 방법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상이야. 그럼 눈물을 누가 흘려? 내가 흘려. 여기 눈물을 누가 흘려? 내가 흘려.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 밥상에 아기가 없다. 그런데 그 아기가 앉던 밥상에 한 쌍의 은수저를, 그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바람이 불고 아기가 웃고 아기가 방 속을 들여다보고 들창이 열었다 다시 닫고 아기는 먼 들길을 가고 울면서 가고 불러도 답이 없고 그림자마다 아기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나는 제목이 은수저이긴 하지만 이 시는 어떠한 화제? 어떠한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아기야. 아기. 그지? 어떤 사건이야?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어? 아기의 죽음이야, 죽음.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시 구조들 찾아봐. 먼 들길을 아기가 가고 맨발 벗은 아기가 울면서 가. 가는 아이, 울면서 가는 아이. 근데 불러도 답이 없어. 아이의 부재야. 그러면 여기는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이는 건 누구의 눈물이야? 화자야. 화자라고. 화자의 눈물이야. 화자하고 아기와의 관계. 화자와 아기와의 관계. 혈육이야, 혈육.
그렇지? 그럼 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상에 주목해보면 가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준 여기서 화자와 관련해서 가시를 쭉 읽어보면 가시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혈육일까 아닐까? 아니야.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대합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말하자면 서민이고 민중들이고 맞지? 그래서 차이점은 뭐가 있어?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상은 가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상은 혈육이 아니라 혈육 아닌 사람들. 소위 말해서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보자면은 서민들이나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민중들. 여기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합실 안에 있었고 그 대합실에 있는 서민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는 거야. 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상이 혈육이 아니라 나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타인들이야. 반면에 나 작품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상이 뭐야? 혈육이야. 이해했어요? 여기 봐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상에 주목하여 라고 했으니 주목을 해보면 가 작품은 타인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했었고 나 작품은 혈육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게 했어. 이거는 화자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거는 가족이야, 가족. 이해했어요? 그럼 비교해봐. 기역, 니은의 함축적 의미. 둘 다 모두 다 눈물을 흘리긴 했어. 둘 다 모두 다 눈물을 흘린다고. 둘 다 모두 다 눈물을 흘리게 했어.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타인의 삶에 대하여 화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과 혈육의 죽음 혹은 혈육의 부재,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통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차이가 있지. 무엇하라고 했어? 그래. 비교하라고 했지. 그러면 이때 타인에 대하여 내가 흘리는 눈물, 혈육의 부재를 통해서 내가 흘리는 눈물, 이것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의미가 뭐냐 이거지. 요건 할 수 있어. 혈육의 죽음, 혈육의 부재. 그러면 화자는 당연히 이 눈물을 통해서 정서가 드러나겠지. 어떤 정서야? 명료하고 명징한 용어를 찾았어. 그래. 비애감이라고 해도 좋고 정환이라고 해도 좋고 슬픔이라고 해도 좋고 서러움이라고 해도 좋고 안타까움이라고 해도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건 슬픔이야. 자, 여기까지 확인했어? 그럼 이거는 이제 비교가 돼야 돼. 비교해서 수술하고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상이 여기는 혈육의 죽음이나 부재가 아니라 여기 가시에서는 대합실 안에 있는 서민들이야. 근데 그 서민들의 삶이 그냥 곤궁해. 고난에 가득 차 있어. 그 다음에 찌질해. 그지? 그런데 그와 같은 서민들의, 대합실 안에 있는 서민들에게 나는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준단 말이야. 슬픔은 아니지. 뭐야? 그래, 이때 흘리는 눈물은. 그래. 연민. 공감, 그 어떤 식으로 됐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작품에서 해석을 할 때 대합실의 분위기에 톱밥난로가 짚혀지고 있는 것은 암울한 것과 대비되는 용어가 있어. 암울한 게 아니야. 그렇다고 뭐 밝고 희망찬 건 아닌데 추운 겨울날 대합실 안에 난로가 짚혀져 있어. 그럼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야? 그게 따스해. 첫 번째 작성 방법에서 우리 이미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다면 그 따스함이 여기서 나오는 말하자면은 이러저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야. 따뜻한 마음. 따스한 분위기의 따뜻한 마음들이
울컥 내가 이제 눈물을 자아내게 만드는 거지. 눈물을 흘리고 동정하면서 연민하면서 공감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요 내용들이 이 다음에 쭉 있어요. 쭉 서술되어 있어. 그럼 이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논점을 짚어드리면 보기를 일단 잘 해석해야 한다. 보기를. 그리고 아까 설명드릴 때 놓쳤던 게 뭐냐면, 나는 작품의 내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나시에는 주제를 환기하는데, 이 주제를 우리가 내용이라고 합시다. 주제를 환기하는데 이미지들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걸 형식이나 표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러저러한 내용이 이러저러한 형식과 표현에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의미가 해석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 나시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은 뭔데? 혈육의 부재야, 죽음이고. 그러면 혈육의 부재나 죽음과 관련된 슬픔이지. 그 혈육의 부재로 인한 그 슬픔이라고 하는 주제나 내용이, 잘 들으세요? 내용이 이러저러한 형식과 표현, 특히 여기서는 그 형식과 표현, 이미지들로서 결합해서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 나는 슬퍼! 그게 아니라 뭐죠?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처럼 이미지로 나타나. 이건 무슨 이미지야? 시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정을 객관화시키는 거야. 이해했어요? 감정을 객관화시키는 시각적인 이미지, 심상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이런 식으로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고 해석함으로써 화자의 서정 거꾸로, 서정 말고 정서. 말하자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나 혈육의 부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정서가 혈육의 부재라고 하는, 부재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 정서가 말하자면 이미지들로서 객관화된, 말하자면 정서를 객관화시킴으로써 나타나는 작품으로 나를 읽어보자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를 해석해보면, 이 문제 자체에서만 작동되고 있는 논리가 아니라 이미 이와 같은 훈련을 했었어야 됐고, 했었어. 예를 들자면, 슬픔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이렇게 이미지로서 객관화시켜가지고 감정을 극히 절제하는 거지. 절제해서 나타내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작품들이 있어. 김광균의 은수저가 아니야.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되 그 슬픔을 직접 표출하거나 토로하지 아니하고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이미지화시켜서 나타내는 작품.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어. 작가 작품이 있어. 누구? 정지용. 작품. 이미 봤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야. 아, 내가 정지용의 유리창에서 이와 같은 식으로 다룬 적이 있어. 그때는 어떻게 감정을 객관화시켰냐면, 나의 눈에 눈물이 이제 고이는 식으로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 별이 눈물을 머금은 것처럼 객관화시켜서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정지용의 유리창에서 한번 이와 같은 여기서 주제를 환기하는데 효과적인 이미지들의 구조화라고 하는 형식을 본 적이 있었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작품들이나 또는 공부했었던 것들을 떠올리면 훨씬 더 이제 정당화시킬 수 있어. 나 작품은 B의 함축적 의미는 혈육의 부재에 대한 슬픔이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다. 다만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직접 토로하지 아니하고 객관화시켜서 나타내는구나.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어. 다만 이제 이 작성 방법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 함축적 의미를 무엇하라고?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모두 다 눈물이라고 하는 시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공통점이
하지만 가 작품에서의 눈물은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눈물, 따뜻한 분위기에서. 근데 나 작품은 혈육의 추구. 그래서 타인과 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뭐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보기 부분에 나오는 이 사회문화적인 맥락하고 내적 맥락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교재 목차를 좀 보시면 교재의 목차는 앞에는 그냥 그 테마 목차가 있고 한 장 정도 더 넘겨보시면 작품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앞에 목차 부분에 있죠? 목차 부분에 작품 목록. 그 작품 목록에 1. 문학과 문학교육의 본질, 2. 갈래 이론과 문학사, 그 다음에 더 넘기세요. 더 넘기시면 3.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작품 목록에서 문학의 수용과 생산? 오케이. 그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 보면 1장 읽어보세요.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거. 이게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야. 근데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서 다뤄지는 1절 서정갈래의 유기적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이 그동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고재종의 성숙으로 21학년도에, 김소월의 산유화로 2015학년도에, 이성부의 별하고 하는 작품으로 2020학년도에.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기야, 여기. 주제, 이게 내용이고 이미지들의 구조가 형식이고 이것이 유기적인 거야.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이라는 요 테마가 또 반복되어 있어요. 지금 나 작품이. 그러니까 거기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측 부분에 보시면 2장이 읽어보세요. 2장 제목이 뭐죠? 다양한 맥락. 그 다양한 맥락의 1번이 뭐죠? 작가. 표현론적인 관점에서. 이때가 정의성의 19학년도에 전문강의 사부 19가 출제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절 무슨 맥락? 그렇죠. 사회문화적 맥락. 여기 보세요. 보기에 가는 무슨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그죠? 이렇게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으로 감상하는 구조론적인 접근 방식과 다양한 맥락으로 외재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뤄지는 내용들이야. 그리고 이제 3절 상호태수적 맥락, 문학사적인 맥락. 이게 박목월의 산도화로 2016학년도. 그 다음에 상호태수적 맥락으로는 이태진의 토끼 이야기, 뭐 조세희의 난소공이 상호태수적 맥락으로 다뤄진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작품 감상의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의 구조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맥락, 작가 쪽이나 아니면 반영론 쪽으로. 요 문제, 작년도에 나왔던 이 문제는 바로 작품 감상의 두 가지 접근 방식. 하나는 반영론적인 관점, 하나는 구조론적인 관점. 그 반영론적인 관점과 구조론적인 관점을 선택하되 이 두 작품이 모두 다 눈물이라고 하는 그 시어를 활용하고 있어서 이 두 작품을 공통적으로 낸 거야. 다만 차이는 있지. 하나는 반영론 쪽, 하나는 구조론 쪽인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차이점을 비교해서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작년도 기출문제가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벗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보기를 중심으로 하면 이 관점을 해석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같은 작품은 재구성 문제로 이미 출제된 바가 있고, 김광균의 은수저도 낯선 작품이긴 하지만 정주영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아주 낯익은 작품으로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바가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품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이제 OT 자료로 돌아와서 제가 왜 이 기출을 말씀드리냐면, 문제를 풀 때
이와 같은 형식으로 문도 확인하고 작품 제목 정도 확인하고 보기가 있으면 보기를 철저하게 중심으로 해서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OT 자료의 끝부분에 가게 되면 11쪽 강의 계획안이 있어요. 일단 10시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간 및 교재를 보시면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하프모고 30분간 보고 30분 정도 해설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11시부터 문풀 해설 강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하프모고를 본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문학교재 이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출도 같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교재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기출도 같이 다루니까, 항상 기출 문제를 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교재의 목차 부분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예를 들면 현대시 파트를 할 때, 현대시 파트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제가 개론서 같은 것들을 많이 참조를 할 거예요. 개론서를.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또 몇 작품 정도는, 현대시 작품론이라고 하는 개론서는 현대시 파트를 할 때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 파트를 할 때에는 현대소설 교육론이라고 하는 창비 개론서가 있어요. 창비에서 나온 개론서 많이 인용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고전문학 같은 경우, 고전 시가를 할 때는 고전 시가 교육론, 고전 산문 교육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개론서를 인용을 많이 해 드릴 거야. 인용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주차별 강의 일정은 제일 마지막 장에 12쪽에 문학 주차별 강의 일정이 1주차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1주차는 문학과 문학교육의 본질을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매주차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 다음 주차는 어디까지 풀어오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드리고, 거기 보시면 목차를 잠깐만 보실까요? 교재의 목차. 네, 교재 보세요. 교재 보세요. 교재 제일 앞에 있는 목차, 작품 목록 말고 앞에 있는 목차를 보시면 1. 문학과 문학교육의 본질, 다음에 나오는 2. 갈래이론과 문학사 있죠? 여기가 현대문학이에요. 옆에 적으세요. 현대문학. 2. 갈래이론과 문학사 부분이 현대문학 파트고, 그 다음에 우측에 나오는 3. 문학의 수용과 생산, 여기도 현대문학이에요. 여기도 현대문학. 그러니까 3. 문학의 수용과 생산까지는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하고 넘기시고, 4 넘겨서 5. 문학사와 문학교육 있죠? 5. 문학사와 문학교육. 여기가 고전문학입니다. 고전문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개론서들을 좀 참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프린트물 잠깐만 보실래요? 프린트물. OT 프린트물 말고 해설 프린트물 잠깐만 보시면, 지금 해설 프린트물 한 장만 받았어요? 한 장만 받았어? 두 장이죠. 하나는 예시답안 프린트물이야.
두 번째로는 이 예시답안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된 작품 프린트물이에요. 작품 프린트물. 그래서 해설 프린트, 예시답안 프린트물하고 작품 프린트물 이렇게 두 개가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예시답안 프린트물하고 그다음 이 문제와 관련된 작품 프린트물. 그래서 이 작품 프린트물은 뭐 따로 뭐 작품과 관련해서 주로 저는 교과서에 그 학습 활동이 붙어 있는 작품 프린트물을 드릴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교과서 학습 활동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답안 해설 프린트물 두 번째 거 한번 보세요. 답안 해설 프린트물. 답안 해설 프린트물의 두 번째 것을 보시면 2부 문학의 기능과 같이 받으셨나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문제 1번 관련 테마, 문학의 기능, 그 다음에 예시답안, 그 다음에 관련 교육과정. 일단 문학교육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교육과정.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들이 있어요. 문학도. 그래서 이쪽 부분에 보시면 관련 핵심 개념도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3쪽 부분에 보시면 관련 배경 지식이 있어요. 모든 작품이 관련 배경 지식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 1번과 관련된 관련 배경 지식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관련 배경 지식이에요. 그 관련 배경 지식이 현대시 작품론이라고 하는 이 개론서에 있는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 교재에 실려 있는 작품들은 다 모두 다 교과서 작품들인데 때에 따라서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개론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교과서의 학습 활동도 작품론으로 드리고 그다음 개론서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보면서 관점 차이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접근 방식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해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 진행은 된다. 그래서 그 책이 있으신 분들은 현대시 작품 혹시 없으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일단 프린트물로 제공되는데 혹시 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있으면 그 수업 중에 확인하기도 하고 아니면 복습을 할 때 이 작품이 개론서에도 실려 있다. 그러면 복습을 할 때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약속드리는 건 제가 약속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약속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그 교재에 목차가 있고 그 목차 다음에 이제 작품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제 문제집에 실려 있는 작품들은 모두 다 교과서에서 수록돼 있어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한두 작품 빼놓고서는 모두 다 교과서 수록 작품이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에 수록돼 있다는 것은 기본적이다 이거지, 필수적이다 이거지. 이 작품 목록을 제가 현강생이든 그러니까 직강생이든 인강생이든 한글 파일로 작품 목록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할 게 있어요. 일단 제가 이 작품 목록은 그대로 이제 올려드리면 첫째, 이 작품 목록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표로 만드세요. 어차피 한글 파일로 드리면 여러분들이 편집하도록 할 테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배운 시가 황지우의 새들도 새당을 뜨는구나야. 오늘 배울 시가 1장 1절 문학의 개념 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 내가 풀었고 이 작품을 봤어.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거고 이 옆에 표의 빈칸에
임용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가? 몇 년도? 연도. 그 다음에 논점. 그 다음에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떠는구나가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가? 연도, 논점. 이걸 만드세요. 만들 수 있겠어? 이거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제가 작품 목록을 저희 직원한테 주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글 파일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이 교재에 실려 있는 작품의 임용 출제의 연도와 논점, 수능 출제의 연도와 논점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가지고 다니면 아까 우리가 곽재구의 사평역에서와 같은 그러한 작년도 문제처럼 이거 내가 본 적이 있어. 근데 송샘의 교재에서 본 적이 있다. 이게 아니라 수능하고 임용에서 내가 본 적이 있어.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물었던 논점은 이거였어. 그것이 좀 생각나야 돼. 그래야만 배경 지식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도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교과서의 수록 작품들 바깥에서 임용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요즘에 최근 2, 3년간은 기본적으로는 낯익은 작품을 중심으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작년도에 나왔던 것들도 낯익은 작품이긴 하지만 또 예를 들면 백석의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이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것도 무지 낯익은 작품이잖아. 근데 그 백석의 고향이 출제되었던 논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 논점.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지? 그 백석의 고향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 때도 출제된 적이 있었어. 백석의 고향이. 그럼 그때 임용 때 출제됐던 논점과 그다음 최근에 출제됐던 논점이 같을까 다를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이 백석의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은 교과서에서도 수록되었어. 근데 교과서에서 수록되어 있는 논점과 임용에서 출제되었던 논점이 같을까 다를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실 때 임용, 그다음에 수능, 그다음에 어차피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은 교과서야. 그래서 교과서에서 논점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야. 이거 교과서에서 수록되어 있는데 이 논점으로 수록됐어. 그리고 그 논점으로 문제를 풀어. 근데 보충해 줄 것은 요것들을 보충해 줘. 이해하시죠? 보충을 해 주시고 그다음 그 교재에 보시면 그 작품 목록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목차 부분에 교재 작품 목록의 목차를 보시면 목록 부분 보세요. 목차 다음에 작품 목록을 보시면 이렇게 뭐 1부 1장 1절에 1번 황지우의 세상을 뜨는구나. 2절 심미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해설. 그 중에서 1번 문제가 최두석의 성애꽃이 나와. 그런데 이 최두석의 성애꽃과 같은 작품 혹은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와 작품은 이게 임용 기출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확인해 주는 거야. 가령 예를 들면 바로 우측을 보세요. 바로 우측을 보시면 갈래이론과 문학사의 1갈래이론 일부 서정교육 지도에 1장 화자, 2장 비운율 상징 심상의 심상 부분의 제일 밑에 3절 심상 부분의 1번 문제가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하고 최두석의 성애꽃이라고 하는 작품이 2020학년도 소설용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알겠죠? 항상 기출이 된 적이 있는가? 그런데 어떤 논점으로 기출되었는가? 최두석의 성애꽃 등. 교과서에서는 또 어떤 논점으로 수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를 보실 때 이런 교과서 수록 논점하고 임용 기출 논점과 수능 논점을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따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업과 관련해서, OT는 다 끝났어요. 수업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없어? 수업 진행해 가면서 이제 할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러저러한 거 말씀드리고, 원래는 미리 예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수업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정도의 유의할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